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 지난 시간에 여러분 특강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7번째 강의,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음 열기 시간.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조적 가족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예, 자기 존중감에 대한 부분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성격, 나의 강점, 나의 흥미 욕구, 나의 강점, 나의 가치관,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또 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자기 분석 보고서를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로 한다고 얘기했죠. 벌써 이제 보내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직 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는 그 양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담자기 때문에 상담자로서의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열기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 분석에 하나 또 들어가고요. 또 여러분은 이제 그 성격 검사나 이제 심리 검사, 그러니까 성격 검사, 심리 검사를 받으시고 난 후에 또 이제 그 내담자 경험을 또 하시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우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역사를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 지금 다 나와 있죠. 강점에. 강점이라는 건 이제 강점 안다면 자기 약점도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특성 5가지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분야 중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만약에 유명한 앵커가 나의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예, 이제 삶의 철학, 뭐 여러분의 가치관, 뭐 비전 이런 것들하고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의 나의 이제 삶에서 나의 인생의 잔은 가득 찼는가 아니면 반밖에 없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핵심 감정에 대한 거 한번 해보셨었죠? 예, 여러분이 주로 느끼는 감정.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사람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종교, 문화, 인종적 가치, 성적 경향이 나의 인생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MBTI, 여러분 MBTI나 MMPI나 뭐 이제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신 것들 있죠. 뭐 이고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해보셨으면, 예, 그걸 해봤을 때 그거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 예, 그리고 나의 삶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꿈과 비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나쁜 평판은 무엇인가? 나를 잘 설명하는 3가지 형용사는 무엇인가? 예,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그런 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자아 존중감, 감정, 핵심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좀 버리고 싶은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버리고 싶은 감정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외로운 게 싫어. 그래서 외로움아 없어져라. 또 내지는 나는 이 무기력한 게 싫어. 무기력하면 없어져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리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우선 한번 적어볼까요? 뭐 우울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여기 노래처럼 뭐 어디 산으로 마음을 울적해서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갔을 때 소리 지르고 싶은 말 있잖아. 뭐 산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가 야호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싶은 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너는 할 수 있어. 뭐 너는 대단해. 널 칭찬해.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예. 그리고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원래 저는 이탈리아를 가고 싶었거든요. 이탈리아, 스위스를 계속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계속 여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좀 나중에 괜찮아지면, 스위스, 이탈리아를 꼭 가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쓰신 것들을 한번 가사를 바꿔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우선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란만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헤이. 예. 여러분이 우선 버리고 싶은 감정 여기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여기에다가 나처럼 가슴을 펴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우울함아 없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바다를 찾아가 여행을 떠나봐 할 때 여행 거기에다가 뭐 저 같은 경우 스위스로 떠나봐.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바다를 스위스인데 산인데 바다를 찾아가 소리 질러봐.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싶은 말 뭐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나는 그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각자 하고 싶은 걸로 해서 가사를 바꿔서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란만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우울함아 없어져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스위스로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송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쿵따리 샤바라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헤이! 예,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마음을 전환시킬 때, 기분을 전환시키고 싶으실 때 이 노래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감정, 소리 지르고 싶은 말, 가고 싶은 여행지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지셨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셀프 토크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오늘도 행복하자. 좋은 일 많을 거야. 예,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 고난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림에 피는 꽃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꽃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오늘은 제6장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집이 있네요. 그쵸? 이 집은 여러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치료 여러분 지금 보웬의 가족치료도 배우셨고 또 사티어의 가족치료도 배우셨는데요. 경험적 가족치료. 예, 오늘은 미누친의 가족치료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배우는 전략적 가족치료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가족치료의 여러 방법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치료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분석에서 우리는 또 가족 치료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계도도 해보셨고 지금 저번 시간에 또 사티어의 가족 치료를 배우시면서 그것에 대한 또 가계도도 또 그려보시기도 하셨고 예, 오늘은 또 이제 경계선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자기 분석에서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족 치료를 나에게 적용시켰더니, 나는,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것들, 깨달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또 나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웬의 가족 치료를 하면서 저는 남편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남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계도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다 보면 분명히 꼭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자기 분석에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미누친에 의해서 발전됐어요. 미누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 구조가 변하면 그 구성원의 행동과 내면의 심리 과정이 변화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가족 구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족의 상호작용도 일정한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핵심이에요. 이 모델은 가족 구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위 체계, 경계선, 위계 구조 등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면서 무엇이 기능적인 가족이고 또 역기능적인 가족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적은 가족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에요. 처음 이제 구조화된 거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나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봅니다. 치료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하고 가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가족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시도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의 발달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누치는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유태인 부모의 세 자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 성장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의과대학 훈련을 받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아정신과 훈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태인 가족을 돕는 일을 했어요. 1954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요. 뉴욕 근교의 비행청소년 기숙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잭슨의 논문에 영향을 받게 된 미누치는 비행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가족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거죠. 당시에 개인 치료적 접근에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던 그는 가족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그 학교에서 8년을 보내면서 그는 빈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치료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피시만, 아폰테, 몬탈보, 로스만 등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가장 많이 연구된 모델 가운데 하나고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비행청소년, 거식증 환자 가족,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가족,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치료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 적절한 경계와 위계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에서 가족 문제를 사정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이 구조적 가족 치료가 평가되고 있고요. 이 구조적 모델은 가족 구조에 미친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중요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핵심 개념은요, 가족 구조입니다. 가족 구조. 가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 체계, 경계선, 위계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조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며 식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를 가족의 상호작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지금 PPT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층이 있죠. 층을 위계구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나누어진 공간은 그러니까 방, 뭐 무슨 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은 하위 체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사이에 벽이나 창이 있죠. 이것을 경계선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의 기능도 비유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각 공간은 그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요구가 있는 것처럼 가족의 하위 체계도 그 하위 체계나 가족 전체 체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 간의 그 상호작용은 집이라는 물리적 구조 공간에서 안팎에서 오고 가는 그런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가족 구조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능적 요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누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 구조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요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구조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가족의 상호교류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얼마나 자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누구와 상호교류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소원하는 관계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구조는 가족원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요인으로 대부분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 체계고요. 대부분의 가족은 위계구조를 확립하고 가족원은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보다는 더 큰 권한을 갖겠죠. 예, 그런 더 큰 권한을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큰 권한을 갖는 계층 구조를 확립할 때 그 가족이 기능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아내는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고요. 형이 지나치게 순하면 동생은 다소 거친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이는 가족이 평형,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특수한 제한 요인입니다. 이는 특정한 가족이 특정한 상호교류 패턴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에요. 가령 김씨 가족은 거실에 TV를 설치하는 대신에 책과 책장, 낮은 책상 등을 배치하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이 가족만의 특수한 상호교류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주요 개념 중에서 또 지금 첫 번째로 가족 구조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로는 하위 체계입니다. 하위 체계.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가족 안에는 다양한 하위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각 개인은 가족의 하위 체계입니다. 부부, 부모, 어머니와 딸, 형과 동생 등 이인 관계도 하위 체계입니다. 하위 체계는 세대, 성별, 흥미, 기능에 따라 형성될 수 있어요. 각 개인은 가족 내 다양한 하위 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여성은 딸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딸이 될 수 있죠. 또 누군가의 언니나 누나가 될 수 있죠. 또 누군가의 동생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은 어떤가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형, 동생, 남편, 아버지, 사위 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각 개인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하위 체계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원 개인은 각 하위 체계 안에서 각기 다른 권력과 역할을 갖게 되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에서는 하위 체계의 구성원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고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장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족도 살아있는 체계이기 때문에요. 일부 혹은 전체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기능이 아닌 역기능적 가족이 되어서 문제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역기능적 가족이라는 것은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 예. 그래서 문제와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가족을 우리가 역기능 가족이라고 하죠. 미누치는 부부, 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역기능 가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위 체계 중에 중요한 체계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하위 체계입니다. 이 부부 하위 체계는 두 사람의 결혼과 더불어 형성되겠죠.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자신의 원가족에서 부부란 무엇인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의 그 규칙과 기대를 가지고 오죠. 부부 체계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각자 원가족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적절히 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원가족과 밀착되어 있거나 원가족의 규칙을 강요하면 건강한 부부체계의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부 관계에만 몰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가족의 규칙, 유형,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부부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근데 그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진짜 부모님과 관계를 끊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그런 부부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하위 체계에서의 주요 과업은 무엇이냐면 협상과 조정이에요. 자, 부부 각자가 각자의 그 원가족에서 배우고 본 그런 부부 체계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그 자신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를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하위 체계의 주요 가업은 협상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간 협상과 조정의 이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크고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명절에 어느 쪽의 의례를 더 중요하게 존중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논,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자, 그런 것에 대한 의논, 그리고 협상, 그쵸? 조정,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거, 애정 표현하는 방법 등 작은 일에 속하지만 이러한 사안 역시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면 갈등과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부는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희생하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자원과 고유성을 서로 존중하고 지원함으로써 서로의 자아 실현과 성장을 상호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 하위 체계의 기능은 성, 사랑, 친밀감 등과 연관되고요.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다른 체계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부 하위 체계를 방해한다면 자녀의 간섭이나 방해에서 부부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부부 하위 체계의 기능에 부정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부부 하위 체계의 확립과 기능이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부 유별 이렇게 이것이 강조됐었고 평균 수명이 짧았던 전통사회에서는 결혼 생활은 단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생활의 연속에 불과했죠. 그러나 오늘날엔 어떻나요?
오늘날에는 자녀 수도 감소했고 평균 수명의 증가 때문에 자녀 독립 후에 부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예, 자녀 독립 후에 부부만 남았을 때 굉장히 허탈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떠났을 때 둥지가 비어 있는 것처럼 빈둥지 시기,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데요. 이 시기가 보통 이제 중년의 시기죠. 중년,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쯤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부부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협상과 조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황혼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부만 남았을 때 이 빈둥지 시기에 지속적인 협상과 조정이 이 부부 하위 체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부 모두가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예, 부모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부모 하위 체계, 이 핵가족에서 부부와 부모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역할과 임무는 다릅니다. 부부 하위 체계는 자녀를 포함하지 않지만 부모 하위 체계는 자녀가 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하위 체계에서는 사랑, 성, 친밀감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부모 하위 체계에서의 주요 기능은 자녀 양육, 지도, 통제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에서는 부모 하위 체계와 부부 하위 체계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부부 관계에 개입되거나 부부의 그 갈등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부모의 자녀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하위 체계의 기능은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규칙을 설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녀가 사춘기 때는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족의 상호작용이 재조정돼야 되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의 부부 체계가 건강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적절히 발달 단계에 따라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하위 체계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체계는 세대가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위계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역기능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가족이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권위와 통제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가족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히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지 못할 경우 한 자녀와 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한쪽 배우자와 소원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밀착할 때 이거를 우리 보엔에서 뭐라고 그랬죠? 삼각관계라고 얘기했죠. 예, 이럴 때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부모의 권한이 한 자녀에게 이양돼서 그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 권위와 통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하위체계를 보면 이 하위체계는 동일한 세대에 속한 형제자매로 구성되고요. 어른에게 부과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없이 자녀로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실험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형제자매 사회체계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분화하고 희생하는 법을 실험하고 배우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주요 개념 한번 또 보시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경계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원 개인과 하위체계의 안팎을 구분하는 그런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원 사이에 허용되는 접촉의 양과 종류를 규정합니다. 즉 경계선은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규정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계선을 통해서 개인 혹은 하위체계 간의 친밀함의 정도, 정보의 상호 교환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상호 교류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인간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한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동시에 갖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함으로써 확립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분리와 개별화에 대한 욕구와 친밀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는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경직된, 명확한, 밀착된 혹은 모호한 경계선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란 선처럼 파란 그 칸 안에 있는 경계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직된 경계선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직된 경계선은 나는 나, 너는 너 식의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경우예요. 이런 가족원이 서로 거리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원은 또 각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원조를 주고받는 능력이 부족하고 반응이 필요할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가족이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것이죠. 자,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좀 뭐랄까 정확한 그런 점선인데 조금 굵은 점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얇은 점선. 이것은 이제 모호한 경계선입니다. 모호한 경계선. 예, 경직된 경계선과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원이 마치 너의 일은 모두 나의 일이다. 예, 너는 나, 나는 너. 예,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가족원 개인의 정체성 구분이 모호하고 가족원 간의 거리감이 없어요. 그리고 강한 소속감 때문에 자율성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가족원이 서로 지지하고 협동하고 상대방의 생활에 늘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할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부족하게 됩니다. 예, 이런 가족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중요시한 나머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요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 가족권 개인이 분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한 가족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족 체계 전체가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누나는 휴지 가지러 뛰고 엄마는 체온계 집으러 가고 아빠는 가족의 병난 걸 걱정하고 이런 것이 바로 모호한 경계선입니다. 가장 기능적인 가족은 명확한 경계선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족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협동하고 지지하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죠. 이러한 명확한 경계의 구성원은 우리라는 집단을 싣고 함께 나 자신의 그 감정, 그러니까 나 개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근데 대부분의 가족은 경직된 경계선으로부터 모호한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 경직된 경계선은 일직선으로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호한 경계선은 이쪽 저쪽을 구분 짓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언제든 양쪽을 넘나들 수 있도록 아주 그 점선 아주 거의 세밀한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명확한 경계선은 적절한 크기의 점선으로 나타내서 하위책의 이쪽 저쪽이 사이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가족의 경계선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범주가 정해집니다. 신혼 초 대부분 부부는 모호한 경계선을 형성해요. 너는 나, 나는 너, 그쵸? 그때는 좋을 때니까요, 그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서로의 욕구나 정서적인 지지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을 되풀이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할 뿐 정서적으로 친밀한 교류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직된 경계선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부모에게서의 독립성 욕구 증가 등으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청소년 자녀는 또 어디인가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 욕구를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해석하고 그 소속과 인정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마음문을 닫겠죠.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경계선은 어떤 경계선이 될까요? 경직된 경계선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직된 부부 경계선의 사례를 한번 보면 어느 날 거실에서 남편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탤런트 차림새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여보 나도 저렇게 입어볼까? 하고 혼잣말 비슷한 질문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뱃살이나 보고 주제 파악이나 해 하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저의 감정을 무시하기 일쑤여서 점점 거리감을 느껴가던 남편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경직된 부부 경계선 사례예요. 예. 어떤 경우든 극단적으로 밀착되거나 경직된 그런 경계선일 경우에는 증상이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위계 구조를 한번 볼게요. 가족의 위계 구조는 집이라는 물리적 구조의 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아래에 위치한 층은 위층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아래층보다 위층이 더 무겁게 건설되게 되면 그 건물은 서서히 붕괴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족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위계구조가 확립됨으로써 구성원이 각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위계구조는 가족 내 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가족 내 권력은 권위,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및 책임, 누가 그 결정을 수행하는가와 관계가 있고요. 이는 하위체계의 기능 및 경계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분화된 권위를 가져야 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책임을 지는 부모 하위체계가 자녀 하위체계보다 위계구조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큰 권위와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가족의 보편적인 위계구조가 위반돼서 가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기능은 제휴의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제휴는 가족원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 혹은 가족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반대하는 방법으로 정의되고요.
동맹과 연합이 있어요. 동맹은 이해를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제3자와 다른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공동전선을 펴는 것. 그리고 연합은 특정 가족원이 제3의 구성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맺는 동맹입니다. 안정된 연합이란 가족 내 한 가족원을 밀어내기 위해 두 사람이 밀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연합하는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강하게 밀착되어서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족원과는 거리를 두는 관계를 맺겠죠. 안정된 연합이 세대를 넘어서 형성될 경우에 가족의 위계구조가 무너지고 역기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 갈등이 심할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자녀 혹은 확대 가족이나 가족 밖의 누군가와 안정된 연합을 형성하면 부모로서의 권위는 위협을 받게 되고 부모로서의 재기능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 문제 중에 하나인 고부 갈등은 안정된 연합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적 가족 치료는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안정된 연합을 얘기했는데요. 우회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회연합. 우회연합은 가족 간의 그 갈등이 생길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한쪽 부모가 자녀 중에 한 명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할 때, 혹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려 할 때 형성되는데요. 이게 이제 삼각관계잖아요. 그쵸? 이런 삼각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제 위계 구조가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볼 때 치료 목표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것이에요. 문제나 증상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하기 위해 일련의 기대되는 요구로서 경계선과 하위체계 위계구조를 통해 가족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역기능적 가족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또 경직되거나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또 각 하위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는 가족, 그리고 가족의 위계구조가 적절히 확립되지 못한 가족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역기능적 가족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적은 문제나 증상의 제거가 아닌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 있습니다. 재구조화 과정에서 증상이나 문제가 제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족의 재구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가족 위계 구조를 적절히 확립한다는 것이죠. 적절한 위계 구조라는 것은 부모가 권위와 책임을 맡고 부모의 권위를 바탕으로 부모 자녀가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는 구조예요. 둘째, 부모가 연합한다. 부모는 서로 지원하고 서로에게 적응함으로써 자녀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삼각관계 이런 것을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 부모가 연합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동년배의 형제자매 체계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부부 하위 체계는 부모 하위 체계와 분리되어서 존재해야 합니다. 부부 하위 체계는 사랑, 친밀,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 형성되지만 부모 하위 체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하위 체계와는 별도로 부부만의 독립적인 영역과 시간을 가지고 부부간의 친밀감과 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계선이 경직되거나 분리된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할 경우에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분명한 경계선을 갖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경계선이 밀착된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할 때 개인이나 하위 체계가 서로 분화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죠. 특히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치료 과정을 보면 구조적 가족 치료는 첫 번째, 가족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해요. 합류.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를 확보하고요. 두 번째로 치료자가 가족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가족 구조를 변화, 그러니까 재구조화시키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합류. 가족의 성공적인 재구조화는 합류, 조이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합류는 치료자가 가족의 조직과 상호교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가족의 장점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가족 체계와 관계를 맺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한다는 것은 가족 상호작용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 상호작용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가족 중에서 희생양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희생양이 있는데 그 희생양이 느끼는 고통이나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또 특정 가족원이 가족에게서 받고 있는 신뢰와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에 적절히 합류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적응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합류는 치료자가 가족의 정서체계에 적응하는 것이에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가족은 대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죄책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기도 하고 치료자에게서 비난을 듣거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 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기도 해요. 또 가족은 증상이나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기존의 그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이런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가족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체면 깎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치료자가 먼저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고 가족과의 성공적인 합류는 치료자가 가족의 위계 구조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위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치료자는 부모의 권위를 먼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부모에게 먼저 질문하면서 합류해야 할 건데요. 합류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말하기, 가족원에게 말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그리고 부정적인 지각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재정의하기, 취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부각시키기,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내담자의 염려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다루고 싶어하는 사안을 각각 다루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내담자에게 익숙하거나 의미 있는 언어나 개념을 사용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가족과 합류한 다음에 가족의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가족의 구조는 하위체계의 기능, 경계선, 위계구조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각 하위체계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 간 혹은 하위체계 간 경계선은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의 위계구조는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가족구조는 이 가족 상호 교류 과정에 대한 치료자의 관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치료실에 들어올 때 보이는 상호작용 방식은 가족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부부가 멀리 떨어져 앉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큰아들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부부는 경직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고, 어머니와 큰아들은 모호한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가족 구조는요, 치료자가
실연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연은 실제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쵸? 치료자가 가족에게 요청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치료실에서 실제로 행동해 보이는 것이에요. 가령 자녀의 행동 문제를 부모가 어떻게 다루는지 치료실에서 직접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치료실에서 자리에 앉는 그런 위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보면 가족 구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들이 앉는 위치에 따라서 가족원 간의 동맹, 연합, 중심, 소외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만일에 한 아이가 엄마 옆에 재빨리 앉거나 부부가 멀리 떨어져 앉는 경우, 10대 청소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는 경우, 이럴 때는 이 가족의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재구조화. 가족은 내적인 외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적응하기 위해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이제 미노치는 계속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직면하는 내적 스트레스는 가족 간 개인이나 가족 합의체계의 발달성 변화일 경우가 많고요. 또 가족은 사회, 정치, 경제 체계 등 가족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가족 체계의 적응, 즉 가족의 재구조화를 요하는 4가지 스트레스 상황은 첫 번째, 한 가족원이 가족 외부 세력과의 접촉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가족은 재구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남편이 실직했을 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자녀가 집에 돌아와 부모와 관계를 맺을 때, 가족은 기존의 상호교류 패턴을 적절히 변화시키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가족 전체가 가족 외부 세력과의 접촉에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즉 예를 들어 가족이 IMF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때, 또 새로운 곳을 이사했을 때, 예, 이런 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셋째로 가족이 가족 생활 주기상의 과도기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도 적응해야 돼요. 임신, 출산, 자녀 입학, 사춘기, 자녀의 독립과 결혼, 부모의 중년기, 은퇴 이런 것들은 가족 생활 주기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과도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난 중년기 여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부부간 상호 교류 패턴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예, 네 번째로 가족의 특수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녀가 있는 가족, 또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그 가족원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권력의 일부가 다른 가족에게 이양되도록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구조적 치료자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 실현, 관찰, 자리 배치, 스트레스 상황 등을 통해서 가족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재구조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족을 재구조한다는 것은 치료 목표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족의 경계선을 조정하고 하위 체계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고 위계 구조를 적절히 확립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족관계 4단계의 모델을 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가족 평가의 4가지 모델, 4단계 모델을 보면 첫 번째 단계는 호소 문제를 드러내기.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당면한 문제를 분리시키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호작용을 부각하기. 당면한 문제를 지속시키는 가족 패턴을 탐색하기. 세 번째 단계는 가족 구조에 초점을 두어 과거 탐색하기. 가족원들이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네 번째 단계는 대안적인 관계 방식을 모색하기. 문제를 재정의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족 구조, 하유체계, 경계선, 동맹, 연합, 삼각관계, 가족생활 주기 등을 이해해야 하고요. 치료 기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합류, 실현 들었고 재구조화까지 들었죠. 안내도 만들기, 몰입하기, 유능성 찾기, 경계선 만들기, 평형 깨뜨리기 등의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치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치료자는 가족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입장에서 치료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자의 6가지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가족 구조의 개념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진다. 두 번째, 가족 구조를 나타내는 가족의 상호교류와 그 패턴을 관찰한다. 세 번째, 현재의 가족 구성원과 가족 환경을 고려하여 이 가족의 이상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네 번째, 치료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한편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에 합류하고 가족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가족의 상호작용에 적응한다. 다섯 번째, 치료자는 가족을 존중하지만 확고한 방법을 개입함으로써 변화되기를 원하는 바가 치료 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고 그들이 치료 기간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의 시도와 성공을 인정하고 칭찬한다. 예, 치료 기법은 합류를 위한 기법, 가족 구조 확인 기법, 가족 재구조화 기법이 있습니다. 예, 먼저 합류를 위한 기법에는 합류를 위해서 구조치료자는 유지, 추적, 모방 기법을 사용합니다. 예, 유지는 가족 구조를 지각하고 분석할 때 가족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지도력이 강한 가족에 합류할 경우 어머니의 그러한 위치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와 접촉하는 것이에요. 또한 유지는 가족 개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흔히 가족은 개인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 혹은 특정 가족원의 위치를 지지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침묵을 지키려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또 가족이 사용하는 특정 의사소통 패턴 표현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다 유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추적인데요. 레코드판의 홈을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료자가 가족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내용을 따라가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격려하면서 가족에 합류하는 기법이에요. 추적은 비지시적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네, 예, 그렇군요.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가족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실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의사소통 내용도 추적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치료실에서 자녀가 막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방해하는데 부모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 치료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부모 하위체계 기능을 추적할 수 있어요. 가령 아이가 참 활발하군요. 집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나요?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나요?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라는 추적 질문을 통해서 가족 하위체계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방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몸짓, 대화 방식 등을 그대로 따라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제 아내는 성격이 너무
참 급해요 라고 말하면 치료자가 저도 성격이 불같은 여자와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그런지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라고 내담자 부모가 말하면 저도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말대꾸를 자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모방을 통한 합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적 지도. 자, 구조적 지도가 있는데요. 자, 구조적 지도는 가족의 상호작용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는 구조적 지도를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냄으로써 변화 과정을 평가하거나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39페이지에 구조적 지도의 기호가 나와 있고요. 구조적 지도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거를. 네, 가계도들은 이렇게 한번 다 해보셨으니까요. 기존의 가계도에 표시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구조적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구조적 지도, 여기 보면, 명확한 경계선, 모호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 밀착, 과잉, 관여, 갈등, 연합, 우회가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 구조적 지도의 예를 보면, 부모, 아들, 딸, 여기 이제 명확한 경계선이죠. 부모, 자녀, 하위 체계에서 경계선이 명확하고 적절한 위계 구조가 형성된 기능적인 가족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부모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갈등 관계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회하고 있어요. 그쵸? 즉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느 한쪽이 자녀와 연합하는 거죠. 부부 갈등을 자녀에게 우회한 가족. 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하나만 더 보시자면, 부모 사이는 어때요? 부부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아내가 자녀와 동맹하여 모호한 경계선을 엄마와 자녀 사이에, 그쵸? 모호한 경계선을 형성하고, 남편은 다른 가족과 경직된 경계선, 그러니까 엄마와만 경직된 경계선이 아니라 자녀와도 경직된 경계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조적 지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재구조화 기법. 가족 재구조화 기법은 긴장 구조 기법, 증상 활용, 과제 부과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긴장 구조는요, 말 그대로 여러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평소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씨 가족에서 부인이 남편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치료자가 남편에게 질문할 때 부인이 남편의 의견 대신해서 막 말하려고 할 때 치료자는 부인 잠깐만요 하고 말을 중단시키고 저는 남편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상 활용 기법이 있습니다. 예, 증상 활용 기법은 증상에 초점 맞추기, 증상을 과장하기, 증상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증상으로 이동하기, 증상 재명명하기,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가족이 증상을 가진 그 IP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는데, 치료자는 가족의 이러한 경향에 도전하거나 제시된 증상을 직접 다루는 것이죠. 예, 그 증상 중에,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증상에 초점 맞추기. 그래서, 증상을 둘러싸는 가족 상호작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증상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증상을 과장하기. 예, 이는 증상을 과장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증상 처방이라고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는 부인에게 불면증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말 것을 권하는 것.
이런 것이 증상을 과장하는 것이죠. 제 증상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증상으로 이동하기. 예, 이거는 가족 간의 내재된 갈등이나 다른 증상에 이제 초점을 두고 가족건 한 명의 증상은 가족 체계에 엮이는 거 연관이 있다는 가정에 이제 기초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의 비행이라는 증상에는 일부러 무관심하고 증상을 둘러싼 부부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치료에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죠. 예, 증상 명명하기, 재명명하기. 증상이란 겉으로 표현된 개인의 부정적 정서나 행동 상태거든요. 그러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볼 때는 증상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의 표현인 거죠. 증상을 재명명한다는 것은 증상이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표현하거나 연관이 있다고 재정의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딸의 식이장애, 안 먹는 거죠. 그거는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활을 하려는 시도라고 재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가족의 증상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가족 구조의 이제 기능을 볼 수 있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로 부과하는데요. 과제를 이제 뭐 상담할 때든 이럴 때 이제 치료 회기 중에서 하여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토론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남편께서 부인 옆에 앉아서 부인이 속상해할 때마다 부인 손을 잡아주세요. 라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 부부간의 그 경직된 경계선을 이제 밀착된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밀착보다는 명확한 경계선으로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소원한 관계 맺고 있을 때 일주일에 2번 공통으로 관심 있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찾아서 보고 30분간 이야기하는 과제, 이런 것을 주면 좀 더 밀착된 경계선에서 경직된 경계선에서 좀 더 명확한 경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사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족 아내가 나오네요. 예, 내담자인 아내가 조선족 교포인데, 이 남편은 41세고, 아내를 잘 믿지 못하네요. 슬하에 9세와 8세의 딸이 있고요.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는 가족의 이제 결혼하면서 농사, 집안일, 가족의 뒤치다거리, 특히 동서와 다른 시부모의 대우, 이런 것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남편은 마마보이예요. 즉 분화가 안 됐어요. 그쵸? 엄마로부터 분화가 안 됐어요. 이 조선족 며느리에게 부과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 과중한 일, 남편의 어리숙한 태도,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잦아져서 이제 분가하게 되었는데, 예, 남편이 이제 폭력 폭언이 있었네요. 예, 이 가족 역동을 이해하자면 아내는 이제 식성,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한국문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부의 결혼은 사랑,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고요. 시부모와 남편은 지금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아내를 도와줄 지지체계가 부족하고요. 남편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폭력, 폭언을 일삼고 부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등 자존감이 낮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조적 가족 치료로 적용을 해볼 때 먼저 건강한 부부 하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가족에서 적절히 분화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부가 시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도록 가족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부부간 그리고 가족 내 하위체계 간의 경계선을 적절히 재조정하고 가족 내 위계 구조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부부 하위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충분한 교제 시간이 없었고, 또 남편이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또 부부 체계에 대한 그런 시부모의 전통적 가치관이 장남에게 그대로 강요되었고, 그리고 아내의 의사소통 능력이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자, 이것을 치료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첫 번째, 시부어머니와 남편 간에 밀착된 그런 경계선을 분명한 경계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자간 상호작용 빈도를 감소시켜야 돼요. 둘째, 부부 하위 체계가 애정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도록 부부간 상호작용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 시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되 부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고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가족의 위계 구조를 재확립해야 되고, 네 번째, 재명명 기법을 통해서 가족원이 문제를 둘러싼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 의지를 갖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 욕설, 아내의 가출은 갈등에 대처하는 다른 좋은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재명명하면서 효과적인 갈등 대처 방식을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실현 기법을 통해서 서로 그런 대처 방법을 실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한번 239페이지처럼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구조적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나의 가족에게 구조적 가족 치료 기법으로 만약에 나의 가족을 치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것을 연습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